자, 청와대가 거듭 난색을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공론화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외교적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동시에 여권 내부를 향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 사드가 주요한 시험되고 있는 때가 되고 있는 셈인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잠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으로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육사 출신의 안보 분야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또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지 않고 넘어가기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를 섣불지고 불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이냐, 아니면 최상이 아닌 최악에 대한 군사적 대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박휘락 원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그 각각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휘락 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사드든 뭐든 간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많을수록 좋다. 예. 특히 그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그 무기를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우리는 돈도 안 들이고 이제 우리가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중국이 우려한다고 우리 몇 사람이 전달하는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ICBM을 우리 한반도에 사드가 있으면 이제 여기 갈 수 있다는 건데.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ICBM 실제로는 150km로 여기 갈 수도 없고, 또 아까 그 레이더 탐지 거리가 뭐 2000까지 나간다. 2000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중국에서 쏘는 ICBM을 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가고 지구는 곡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로는 한 1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드의 레이더 자체가 그 탐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갖고 추적해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국이 이유도 없는 걸 갖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우 등도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어떤 다른 의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말하는 좀 강한 애가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어떤 압박에 굴복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반대한다는 건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2000km나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드를 중국의 심장부와 제일 가까운, 내가 지금 한국입니다. 지금 괌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 텍사스에 2개가 있고, 그걸 뭐 평택이 됐건 오산이 됐건 군산이 됐건 배치를 하면 중국은 완전히 CCTV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이 속속들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균형이 깨집니다. 지금은 균형을 잡았다고 봐요.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그 깨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선 첫째, 한국을 괴롭히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재작년에 G15에서 작년에 G13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게 전적으로 중국 덕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총액으로 봐서 47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G13이 됐습니다.
그중에 550억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거둔 흑자예요. 예. 일본에다가는 250억 달러 적자 보고 미국에서 150억 불 달러 흑자 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결국 474억이 남았는데 예. 우리가 거둔 무역 흑자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역 흑자국이 됐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중국이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경제로 압박해 올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안보 중요합니다. 안보 중요하지만 국정은 안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리라는 점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그렇게 안보 논리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략적인 생각은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으로서 다음 토론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드를 배치해도 미국의 돈으로 배치한다. 따라서 한국은 들어갈 돈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포대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조 원 정도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한 개 포대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맞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안 합니까?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박 원장님은 또 박 원장님의 정보 소스가 있겠지만은 예. 1조 원보다도 좀 더 들죠. 우선 첫째. 예. 한 2조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불 내지 2조 이 정도 드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 뭐냐면은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에 괌에 배치하고 있는 사드 운영비도 좀 내라. 예. 왜냐하면 북핵을 막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돈을 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당에 한국에다 지금 배치하겠다고 하는 거지 개발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한국에다 배치하면서 우리한테 공짜로 해준다? 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원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이제 추측을 떠나서 그런 과학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우리 한국에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드 1개 포대의 돈이 이제 사실은 그 계산할 수 없지만 미국이 예. 살 때하고 또 외국이 살 때하고 다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UAE가 지금 이제 2개 대대 정도를 지금 구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1개 포대는 1조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이 사도 훨씬 싸게 사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3개 포대를 전력화했고 4번째, 5개 포대를 지금 점점 전력화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든지 간에 어딜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연합사령관은 급하니까 여기가 급하다. 우리한테 해달라. 그 연합사령관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돈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이게 사드가 제일 처음에 의혹이 제기될 때 신문에서는 2조 원 정도 운영비가 드는데 그 한국에 다 부담시킬 거다 추측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미국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적으로 총액입니다. 1년에 얼마? 지금 또 2014년에 9,200억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고 앞으로 4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만 지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할 때도 많은 신문에서는 이게 지금 방위비 분담 연결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방위비 분담 지금까지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특별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5년 만에 협상을 해서 얼마나 하자. 그래 됐다. 우리는 일본과 조금 다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계속 모든 것을 이제 논의를 전개해버리니까 문제인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미국이 무기 체계를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돈을 요구했거나 그 운영비 우리한테 부담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제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의 문제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달러로 한 사람은 한 20억 불 정도니까. 예. 근데 20억 불 정도의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허용함으로 해서 중국으로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은 200억 불, 300억 불, 400억 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중국의 군사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그냥 그걸 당호만 있겠느냐. 예. 경제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미국이 원해서 들어오면 미국이 돈을 낸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서둘러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전략적 모성을 이미 한명구 장관이 지난 2월 5일인가 6일 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의 운영 경비도 한국 보고 내라고 하는 마당에 예. 여기 우리 땅에다 갖다 놓는데 그냥 공짜로 해준다? 그거는 지금 이거 일단 여기 그 배치를 기정사실로 한다고 그럴까 결정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트릭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저거 한 가지 예. 그러니까 괌에 있는 거를 내라고 했다는 것을 갖고 논리가 지금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팩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괌에 우리 공문서에 의해서 미국이 얼마를 어떻게 했다 이런 팩트를 갖고 하셔야 추측을 갖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아니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거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한 가지 경제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도 사실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이 북한은 지금 10개 정도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예. 그걸 미사일에 실어서 공격할 정도의 소형화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엘 위트라는 사람은 2020년까지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1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핵에 대한 방어 태세가 전혀 없었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사실은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어 체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이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하면서도 예. 미국이 사드 갖고 오는 것을 미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거부하겠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 좀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드가 미군이 자기 그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한민구 장관이 그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는 것은 반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팩3에 비해서는 예. 뭐 사거리 200km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한 미군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다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드가 얼마 정도로 예. 진짜 사실 유용한가?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운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주한 미군이 1개 포대를 갖고 와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우리 한국에 유용하구나. 예. 아니면 뭐 괜히 돈만 비싸고 별로 효용이 없구나. 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봐야지 자꾸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중국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미국이 요구할 것이다 이걸로 논쟁을 하면 알겠습니다.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절대로 중국의 반응은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중국의 류젠차오 그 이 부장조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차관보입니다. 와가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지난번에는 우려를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중시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추측입니까? 한 가지 말하자면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중국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실상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은 자기네들의 우려를 중시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저는 한 가지 좀 저희들 물어봐야 될 게 중국한테 왜 우려하느냐. 저희도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을 만난 지난 7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중국 국방부장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주한 중국 대사도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외교부장 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서 왜 우려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요. 예. 그 부분은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그냥 제가 가운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 결론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 원장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비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 전 장관께서는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 일단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북핵 저지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박 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뭐 소형화된 핵탄두 100여 개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좀 사실은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고. 추측보다는 전문가가 얘기한 거니까. 예. 아직 뭐 그 손에 잡히는 건 없었으니까요. 일단 근데 그걸 전제로 해버리면 이게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2013년 2월 10일 날 3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초 핵실험을 하고 나서 소형화된 핵무기를, 특히 그게 바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거든요. 하는 데까지 최고 2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차로 핵실험한 게 2000년.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요. 일단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박 원장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여기서 따로 검증할 수는 없으나 박 원장께서 지난 과거에 있어서의 전례를 볼 때 그러한 경우에 비용은 상대국이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걸 근거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북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한 추측 정도로 저희가 그러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엘 위트라는 사람이 지금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핵기술 발전 속도가 느리다면 2020년까지 5년 후까지 20개를 만들 수 있고 조금 중급이라면은 50개가 생길 수 있고 고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된다면 100개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게으른 스페큘레이션, 아이들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근데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인데 그때 미국에서 D&I의 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뭐 외교안보 수장들과 청와대 그 보좌진들을 전부 청와대 뭡니까 방카에 모아놓고 북핵 능력의 발전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2003년에. 2013년에 이 속도로 나간다면은 지금까지 속도로 나간다면 2013년이 되면은 북한은 핵탄두 40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좀 느슨하고 좀 그 무책임한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3년은 이제 2년 전에 지났습니다. 바로 그 조엘 위트도 비슷한 이제 전망을 한 건데 2015년 현재 10개가 있다고 치고 기술이 빠르면 100개, 중간이면 50개, 기술 속도가 늦으면 2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그걸 믿고 우리가 무슨 아들을 기르느니 마느니 그런 걸 결정합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핵 위협만 있다면 사드를 갖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의 핵이 몇 개가 있건 간에 그건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그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도 우리 사드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하니까 안 사고 우리는 그냥 북한의 미사일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방어하는 정도의 소위 미사일 디펜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했던 건데 중간에 토론이 좀 더 좀 번지긴 했습니다만 그 사드가 정말 기능이 분명하고 그죠? 그리고 박 원장님 말씀 맞다나 돈이 들질 않고 또 박 원장님 말씀대로 북한의 핵 위협은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더 증대될 수 있고 하면은 왜 못 받아들이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두 분께서 토론할 거리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그러면 핵심은 뭘로 되냐 하면 이 사드는 정말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 원장님의 전제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게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보자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질문으로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레이더 탐지거리나 그런 걸 놓고 볼 때 중국이 걱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요격도 중국의 그 ICBM을 이 사드가 요격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사드 논의를 미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예. 우리가 오케이 하는 것과 우리가 사드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거를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드와 같은 150km 고고도에서 쏘고 이 사거리가 긴 것은 사실은 완벽하게 그 효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평택에 배치돼도 서울을 예를 들어서 공격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드가 어느 정도 유효할지 그거는 지금 확실치 않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팩3가 만약에 있을 때 이건 이제 저고도로 날아오는 이제 핵미사일을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3를 다 갖다 놔서 북한이 저고도로 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만약에 이제 하면 예. 북한은 당연히 고고도로 공격을 하겠죠. 그때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저고도로 공격하는 거는 팩3 1차로 부족하지만 어쨌든 맞출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아는 북한은 그대로 저고도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 고고도로 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자산 우리 거 아닙니다. 자기 자산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저는 과연 이것이 우리 한국이 돈을 들여서 다시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평가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근데 거죠. 그건 제가 다시 되풀이합니다만은 과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죠? 이때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있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우리가 뭐 운영빌 대란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100%그 전제를 다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아무튼 박 원장님의 의견으로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사실 이 문제는 박 원장님께서 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더 토론하시기가 편할지 모르겠는데 전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겁낼 거 없다는 것이 지금 핵심 아니에요? 예. 아, 중국이 겁낼 것이 없다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갖다 놨을 때 한국에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쟁점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만 우리가 챙기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고도, 저고도 내지는 사거리 짧은 미사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KAMD예요. 예. 그러니까 무를 자르는데 부엌칼이면 됐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칼 들고 자르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 지금 여기다 놓는 사드는 중국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미국의 방어 무기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예. 그걸 여기다 갖다 놓고 바로 그 방어용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공격용으로 바뀔 수 있는 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야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지. 예. 그냥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그리고 우리 돈 안 들어간다는데 그다음에 북핵이 지금 날로 능력이 늘어나는데 예. 중국은 걱정할 거 없다.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원장께는 다시 질문을 통해서 토론 좀 진행하죠.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요격률이 90%라고 주장하지만 실전에 단 한 차례 사용한 적이 없다. 25년째 개발이 진행 중인 저 체계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치 이제 답안지를 내놓고 그 실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드를 활용해서 즉 먼 거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는 그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예.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이 자기 거 갖고 와서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군대에서 어떤 전력화한다는 것은 전력화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회사한테 이걸 개발해라.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서는 11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11번의 테스트라는 것이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11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신뢰성이 이제 그 향상됐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시는 건데 그러니까 11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조건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경광부였죠. 사드를 놓고 물론 미국 땅에서 했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탄을 맞는 게 사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드는 대륙간 탄도탄을 막는 건 미국에 따로 있습니다. 그 GBI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 30기가 돼 있고 그 44기로 이제 2017년까지 이제 완료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정장화가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연관되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이제 팩3 하나로 막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미사일은 음속에 가장 빠르게는 20 정도로 가지만 대략 우리 한국에 올 때도 마 10 정도로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 10으로 나는 것을 10보다 더 빠른 걸로 맞추는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3는 특히 중력으로 그 대기권에서 떨어지는 걸 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공률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게 팩3가 지금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기회를 갖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뭐 사드 그 필요가 없죠.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뭐 성공률이 명중률이 90%라는 것은 지금 제작사의 얘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에 지금 미국이 국방부가 주문을 해서 뭐 두 개 종가를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사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고 그 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마저도 그 명중률이 25%라는 게 정설입니다. 하물며 좀 고고도로 쏘아서 고고도로 날아온 걸 맞추는데 그게 명중률이 90%다? 그거는 최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비싼 거를 우리가 자꾸 그 공짜라고 그러시는데 절대로 공짜일 리가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 때문에 재작년부터인가 매년 500억 달러씩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10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줄여야 됩니다. 이른바 시퀘스트라는 건데 그런 판에 어떻게 자기 돈으로 그걸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하는데 한국 땅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새빵을 내줬는데 새빵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굉음이 나는 무슨 드럼 같은 걸 갖다 놓고 밤새 친다고 봅시다. 동네 사람 미안해서도 그 집주인이 그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물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지만은 자기네 부대 안에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은 집주인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땅 주인으로서 당연히 그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늘 토론은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박 원장님께 잠깐 우선 좀 그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정 전 장관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드를 이제 반대하려니까 사드가 나쁘다고 그러고 기능이 나쁘다 그러고 돈 또 내야 된다고 좀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또 이제 팩3는 또 이제 그 사드를 안 받아들여야 되니까 팩3는 뭐 하나면 다 막는다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가정이 정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과연 미국인이 사드를 갖고 왔을 때 돈을 요구할 것이냐 안 요구할 것이냐 또는 그 명중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북한의 핵의 위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는 여기서 토론할 일은 아니고 팩트를 학자의 어떤 누구의 뭐라든지 아니면 학자한테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준다든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미국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지금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우리 일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이제 지식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김진명 씨의 소설이라든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는데 그때 제기됐던 많은 그 사실들이 맞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격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150km라서 안 된다. 중국이 쏘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지 않는다.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팩트 아닌 걸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거와 우리가 잠깐만요. 사는 거하고는 구분해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가운데서 듣기에는 양쪽 두 분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상대방이 또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비용의 유무 문제, 또 기능이 단거리에 유리하냐 장거리에 유리하냐는 문제 모두 의견이 갈리셨습니다.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셨고요. 일단 오늘 토론은 두 분의 의견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결론 내긴 어려운 것이니까요. 예,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의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